오늘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제4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4편에서 저자는 또다시 괴상한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는데요. 아침 일찍 퐁텐블로 숲 한가운데의 가파른 길을 애견과 함께 걸어가던 가스통 팽숑 19소녀 진리의 아버지이자 산림 치수국을 이끄는 공무원이며 코수염을 기른 젓갈색 머리의 쾌남자 가스통은 언제나처럼 상쾌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숲이 주는 행복감, 신선한 쾌락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던 중 그는 숲속에서 천막 또 캠핑용 이동주택도 아닌 마치 피라미드처럼 생긴 구조물을 발견하고 의아심을 갖습니다. 청면이 거울로 덮인 높이 3m가량의 피라미드. 그 꼭대기의 뾰족한 부분은 수정처럼 반투명했고요. 건물의 주위엔 커다란 나무들과 고사리 등불이 언뜻 보기에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피라미드를 잘 감춰주긴 했지만 아침 해가 섬세한 빛깔로 비춰주는 순간 그 모습이 드러난 건데요. 가스통이 자세히 살펴보니 문도 창문도 굴뚝도 우체통도 없었으며 건물에 다가가기 위한 오솔길조차 보이지 않았죠. 건물로 다가간 그는 손으로 거울을 두드려 봅니다. 안에서 분명히 사람 소리가 들린 것 같았는데 갑자기 소리는 끊어지고 자세히 보니 건물은 콘크리트로 짓고 그 위에 거울판을 더 씌운 대충 만들어진 구조물이었지요. 누가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야. 퐁텐블로 숲 한가운데에다 말이야 라고 그가 중얼거리는 순간 부즈즈즈 하는 곤충의 날갯짓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목이 따끔하게 찔리는 느낌을 받는 순간 그는 입을 크게 벌리고 쓰러집니다. 며칠 후 그는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어 땅에 묻히고 딸 쥘리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 속에서 울지도 못한 채 그 장례식의 모든 가정에 엄마랑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벨로캉에선 103호 개미, 제가 천재개미라고 불렀던 103-6835가 병정개미들과 어울려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라기보다 103호의 독단적인 강연처럼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035는 이미 손가락 세계와 정읍촉을 해봤고 그들 나라를 여행하면서 교감을 나누었던 터라 그쪽 얘기를 하면 통달해 있죠. 12명의 병정개미들은 그가 하는 얘기를 홀린 듯이 듣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동물들의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누가 묻습니다. 손가락. 병정개미들에게 손가락들은 악몽의 하신이죠. 마치 우리가 악령이라는 존재를 몸서리치게 경멸하며 무서워하듯이 그들 또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하고 혐오스러운 괴물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엔 살생이 있고 그 살생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개미들을 눌러 죽인다는 전설 하나만으로도 개미들은 진저리를 치는 거죠. 벨로캉의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존중할 줄 모르며 아무 개미나 무자비하게 짓밟아 죽이며 재미를 위해서 탐험개미들의 다리를 하나씩 뽑아버리는 야만성을 발휘한다는 것인데요. 개미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이유 없이 공격하며 강물에 빠뜨리고 애벌레의 몸뚱이에 가시를 꽂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는 손가락들. 도마뱀을 지디기고 다람쥐 가죽을 벗기고 기름 속에 달팽이를 넣어 튀기고 그들의 잔인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 손가락 괴물들에게 다가갔다가 살아서 많은 지식을 얻어온 103호는 그에게 다시 그들의 얘기를 듣는다는 건 신선하다기보다 혐오스럽기 그지없다고 개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3은
페로몬으로 그들 세계를 상세히 묘사하는데요. 손가락들은 자연을 파괴하고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만든 물건들로 대체해 놓았다. 어디를 가나 보이는 이 물건들은 주로 직선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질반질하고 차갑고 죽어 있는 듯하다. 너도밤 나무 뿌리 밑에 둥그렇게 모여 앉아 더듬이를 맞대는 동료들 앞에서 그의 설명은 끝이 없는데요. 세상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대하며 손가락들은 지상에 나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신종의 동물이다. 우리가 1억 년 전부터 지구에 살고 있음에 반해 그들은 불과 300만 년 전에 지구에 나타났고 그나마 아주 오랫동안 미개한 상태에 있었다. 그들은 손이라는 장점을 이용해 옷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어 사용한다. 뿐인가 예술이란 이름하에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만든다. 그들은 형태를 만들거나 색을 칠하기도 하고 서로 어울리면 듣기가 좋아지는 것들을 결합해 소리를 내기도 한다. 손가락들은 큰 먹이를 들고 다니기보다 그림이 그려진 쪽지를 들고 다니는데 그 종이 쪽지는 언제라도 먹이와 교환될 수 있다. 그들은 사나운 손가락들이 덜 사나운 손가락들이 사는 곳에 쳐들어가서 수컷들을 죽이고 암컷들을 겁탈하면서 모든 재산을 빼앗곤 했던 역사가 있다. 포르노 영화란 게 있는데 손가락 암컷과 수컷이 서로의 생식기를 끼워 맞추는 광경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렇게 교미를 중요하게 여기며 민달팽이처럼 바닥에 뒹굴면서 교미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인적 개미인 우리는 1억 년 전에 이미 그런 식의 교미를 했고 지금은 공간을 날면서 결혼 비행이란 걸 하는데 인간의 성행위보다 한결 더 고상하고 자극적이다라고 생각한다. 1035는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손가락들은 자기들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며 그 힘이 자기들의 삶을 지배한다고 믿는다. 전지전능한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은 그들 문명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고 있다. 대체 신이란 게 뭔가? 무리를 이루고 앉아 개미 103 개미의 강연을 듣던 개미들이 묻습니다. 1035는 대답합니다. 그것은 손가락들 특유의 개념이다. 본디 손가락들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그 이기주의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지자 그들은 겸손이 필요했고 그래서 자기들을 창조한 전능한 존재를 상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힘을 그들은 신이라고 부른다. 모여있는 개미들은 생각합니다. 자기들 위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된단 말인가? 103호는 또 말합니다. 손가락들의 행동의 다양성은 오히려 그들의 정신이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개미와 손가락 두 종은 평행하게 진화의 길을 걸어왔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를 창조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지구에 나타났고 따라서 그들은 결코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다. 손가락들의 세계는 불가사의하지만 만약 서로가 친구가 된다면 개미인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보다 그들이 개미에게 배워야 할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103685 개미는 다수의 다른 개미들에게 얼마 전 자신이 알아낸 손가락들의 세계와 지식에 대해 설파하는 거지요. 마치 우리 인간 세계의 선구자들이나 신과의 교감을 이룬 어떤 종류의 초인들이 어문에 찬 대중들에게 지식을 설파하던 말이지요. 103호 개미는 이미 퐁텐블루 숲 아래의 지하에서 조나탕 일행과 나누었던 교감으로 인간 세계에 관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라 다른 개미들이랑 차원이 다르니까요. 한편 죽은 가스통의 딸 줄리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하고 거식증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불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우 아름답고 늘씬했지만 오래전부터 우울증에 시달려왔던 그녀는 오래전 아빠랑 산에 갔을 때 발견한 백과사전에 푹 빠져 있습니다. 에드몽 웰즈가 살아생전 적어왔던 그 기록물은 너무도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데다 사사적이어서 그녀의 마음을 더없이 만족시켜줄 뿐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해주었기 때문에 진리를 충분히 매료시키고 있는데요. 그 후 우연히 알게 된 음악 친구들 지웅, 다윗, 레오폴, 프랑신, 조예, 나르시스, 폴 7명이 7난장이란 그룹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그녀도 그 그룹에 들어갑니다. 진리가 가입한 후 백설공주와 7난장이로 그룹명을 바꾼 그들은 교장의 추천에 따라 문화원에서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일이 그나마 진리를 우울증에서 구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아버지 가스통의 의문의 죽음에 대해서는 막시밀리앵이라는 유능한 베테랑 형사가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죽음의 미스터리를 알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막시밀리앵은 컴퓨터와 친한 신세대이면서 게임도 좋아하는 현대인의 대명사 같은 남자죠. 가상의 영역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가상인물 마키아벨리랑은 특히 친한 사이이고요. 진화 게임에 요즘 흠뻑 빠져있는 그는 툭하면 컴퓨터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내죠. 예쁜 아내와 귀여운 딸을 가진 그는 일과 게임, 가정 그 모든 걸 함께 향유하는 자랑스러운 현대인인 거지요. 가스통의 죽음에 요즘 한창 그 미스터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 역시 퐁텐블루 숲을 돌아다니며 마치 피라미드 같은 구조물에 관심을 가지는데요. 안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지만 출입구도 창문도 없는 그 괴상한 구조물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구조물을 사사치 살펴보던 중 kitty에서 부즈즈즈한 개의한 소리에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 순간 목을 무언가가 살짝 찌르는 느낌. 그는 근총까지 손에 든 채로 땅에 꼬꾸라지죠. 그리고는 널브러지는데요. 며칠 후 그는 다시 그 장소를 찾습니다. 무엇인가에 쏘이며 기절했지만 1시간쯤 후에 깨어난 그는 죽은 가스통 펜션과는 달리 의식을 회복했고 다시 그 장소에 찾아온 거지요. 그때 다시 부즈즈즈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끄져 이놈의 날벌레라고 외치며 그는 손을 내저었죠. 부즈즈즈 소리를 내는 것은 커다란 날벌레였는데요. 곤충으로 보이는 그 생명체는 팔자춤을 추기도 하고 갑자기 솟구쳤다가 급강하하면서 그에게 덤벼들었죠. 막시밀리앵의 금발머리는 워낙 숱이 많아서 벌레의 공격이 잘 먹혀들지는 않았고 그 사이에 그가 곤충을 때려잡죠. 곤충은 땅에 떨어져 죽고 그는 외칩니다. 나는 이 피라미드 안에 숨어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때까지 다시 올 것이다. 세상에 격리된 채 이 콘크리트 속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그리고 그는 자리를 뜹니다. 한편 주일리와 그의 일행은 우여곡절 끝에 1차 콘서트 공연을 성공리에 마무리시키는데요. 청중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그들은 다음 공연을 약속하지요. 이 콘서트를 앞장서서 추진했던 문화원 원장은 5,000프랑을 주면서 다음 공연의 준비를 부탁하지요. 그리고 얼마 후 다음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주일리는 음악을 통한 예술행위를 하면서 갑자기 투사로 변합니다. 열광하듯 호응하는 청중을 보면서 그녀는 문득 혁명을 꿈꾸는 것이지요. 인간 세상에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혁명은 사실 애초엔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음악에서 하나가 된 청중들을 선동하여 물밀듯이 거리로 뛰쳐나가는 진리와 음악 단원들, 예술이란 건 뭘까? 저자는 묻습니다. 자연스러움을 재현하려는 시도가 곧 예술이 아닐까라고 그는 또 말합니다. 그들은 사실 혁명을 외치고 있지만 전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행진이 혁명과 같은 거대한 운동이 되고 청중이었던 자들이 공연자들과 함께 도도한 물결을 이루며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예컨대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서 모인 것이고 지금 흩어지지 않는 물결을 이루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요. 당국은 그러나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유고 깨무기고 간에 일단 군중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며 모이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신기를 건드린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 일행과 군중의 그 집단 행동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종류의 혁명이든지 간에 통제되지 않는 군중은 두려운 존재거든요. 질서의 수호자들과 자유스러운 행진을 혁명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군중과의 대결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뭐예요? 라고 누가 묻습니다. 그들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혁명이 아니지. 왜요? 바로 그것이 우리 혁명의 독특한 점이에요. 우리는 요구사항이 없는 최초의 혁명을 시도하고 있어요. 진리와 그 일행이 시도하는 건 과연 뭘까? 저자는 그 행위가 그들의 예술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순수한 놀이이며 그것은 이용하는 세력만 없다면 나쁠 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혁명은 그것을 이용하는 불순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왜곡된다고요. 그 시간 막시밀리앵은 수많은 경찰들을 대동하고 퐁테블로 숲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그 피라미드 구조물을 폭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물 속에 누가 무슨 이유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인 사건의 원인이 되고 있는 터에 반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가스통을 죽이고 나서 자기까지 죽이려 했던 어문의 존재가 누구든지 간에 밖으로 꺼내야 한다는 생각에 수없이 대화를 시도하며 문을 두드렸건만 반응은 없습니다. 안에선 사람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말이죠. 질서의 수호자들이 일단 폭파 책임 기폭장치의 접촉 상태를 확인하고 막시밀리앵 경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느닷없이 휴대용 전화기가 울립니다. 시내에 불상사가 생겼으니 급히 오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시위대가 퐁텐블로의 간선도로를 점거하고 있네. 그들은 폭도로 변할 수 있어. 모든 일을 중단하고 다시 정신 나간 자들을 해산시키라고 명령에 따라 폭파 작업은 중단되고 막시밀리앵 리나르 경정 일행은 시내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일행과 청중들은 이제 학교로 들어가고 그 와중에 진리는 앓고 있던 천식 발작을 일으키고 동료 지웅이 나서서 천식을 진정시키는 방톨린을 구해 진리를 안정시키는 동 난리법석입니다. 103683호 개미는 그 점 뭘 하고 있을까요? 다른 개미들과 여전히 토론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불에 대해서, 춤과놀이에 대해서, 손가락들이 창조해내는 소설에 대해서 그들은 진지하고도 열띤 토론을 이어가는데요. 웃기는 게 뭐냐면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지어내면서 손가락들은 인물과 배경을 지어내고 허구적인 그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을 만들어내거든요. 존재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지어내어 말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이익이 될까요? 그것은 그저 재미를 위해 만들 뿐이고 그것도 예술의 한 형태라고 손가락들은 말하지만 1035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영화 시나리오든 뭐든 시작과 중간과 결말이 있으면 된다고요.
퐁텐블러 고등학교에선 진리 일행과 대중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경찰들은 그들을 해산할 궁리에 몰두하면서 시간은 흘러갑니다. 학교 안에선 핵과 인종차별 문제, 대자본가들의 맞서는 계급혁명이니 체 게바라의 이름이 거론되는가 하면 성서의 말씀이 언급되고 경찰은 소방호스로 그들을 해산시키자느니 물과 불 전기를 끊자느니 봉쇄한 채 썩게 내버려 두자느니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퐁텐블러 지사는 말합니다. 썩게 내버려 두자. 제 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어. 혁명에 적은 시간이야. 내버려 두면 모두 썩게 되어 있어. 그렇게 사편은 끝이 납니다. 제 사편을 통해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명의 본질, 예술, 군중, 계급, 참으로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 했던 그는 제 5편에서 진리와 그 일행이 거창하게 시도한 혁명의 결말, 오기스트 할머니와 조나탕의 근황, 103-6835 개미와 그 일행들의 얘기를 진지하게 결론 지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제 5편은 다시 기회가 오는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많이 늦었습니다. 제가 눈병이 나서 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괜찮고요. 또 다른 책을 이미 읽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